네, 안녕하십니까. 청년 포럼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일입니다. 오늘 새로운 소통의 창구인 청년 포럼의 그 포럼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열렬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ESG 관점에서 다양성과 포용성 그리고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안들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 경제, 사회를 견인하고 이끌어갈 MZ 세대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그런 발전적인 토론의 장소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문가 패널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기존에 발표해줬던 발제를 중심으로 해서 부연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플로어 쪽에 있다가 올라왔으니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공통 질문 하나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하나는 저 아까 처음에 이제 모두 발표를 했던 그 청년 플러스 포럼의 서포터즈를 일기를 올해 이제 뽑았거든요. 그리고 이 배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2기를 또 뽑게 됩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과 시선을 이렇게 관찰을 하셨는데 오늘 그 서포터즈를 보시면서 소감 또는 칭찬해줄 점 등이 있으시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먼저 우리 간당간당 NG이신 유재니 의원님께서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간당간당 MG 돌아왔습니다.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보다는 간당간당 MG니까 조금 선배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20대 때는 그렇게 고민을 해보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짚어주셔서 굉장히 청년들의 그런 미래가 밝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했고요. 그런 밝은 모습 속에서 저희 함께 공존하고 상생하면서 세대 간의 이해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국은행 최영중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두 스포터즈의 발표를 보면서 일단 처음 느낀 거는 굉장히 참신했다, 크리에이티브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존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MZ 세대의 프레이밍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봤고 그걸 이제 끝까지 추적하면서 인터뷰를 하고 또 설문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끝까지 추적하는 그런 집요함, 연구하는 분 아니면은 어떤 학자, 모든 이제 그 청년 세대가 추구해야 될 어떤 그런 소양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걸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기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이제 학생들이 이런 발표 수업을 많이 하죠. 특히 더군다나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 베이스드 러닝 그래서 PBL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발표자들이 굉장히 피칭을 잘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정확히 정확한 톤으로 속도 맞춰서 잘해준 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두 번째는 본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자료에 기대지 않고 가급적 본인들 손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본인들이 하고 싶은 본인들의 소통 방식으로 전달하고자 했다는 부분이 무엇보다 가장 설득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자리도 아마 그런 자리겠지만 소위 MZ세대라고 부르는 사람들 혹은 뭐 청년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본인들의 문제를 본인들이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구 통계학적으로 인구가 뭐 몇 %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주목해 주는 시대는 이미 지났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같은 자리 또 이렇게 정확하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얘기하겠다라는 그런 자세들은 매우 좀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오늘 토론을 진행 과정에서 첫 번째 질문을 공통 질문으로 드렸냐면은 아까 우리 서울대학교의 이수진 박사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이 있고 또 서포터즈가 또 발표된 내용 중에서 일정의 유사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MZ한테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 MZ들은 삶에 있어서 인덱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제
궤적이 통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도 학교에 있지만은 사실 기말고사가 끝나면 학생들의 성적 평가를 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은 학생들이 이의 신청을 꽤 많이 하는데 과거에는 C, B를 받으면 이의 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실제 A를 받으면 이의를 신청이 아니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까 이수진 박사도 얘기하셨듯이 내가 왜 이 A를 받았느냐 알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드백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개인의 어떤 성장 굉장히 중요한 것을 관심이 큰 세대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어서 우리 박기수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발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MZ인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디바이스의 격차가 전혀 없는 그런 세대인 거죠. 결국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됐고,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의 향유가 어떤 플렉스 공유 문화, 그래서 본인의 가치 있는 것을 남들한테 충분히 알려주고 싶은 그런 니즈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의 지점이 생기는 게 MZ가 갖고 있는 그런 취향의 코드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 또 그게 학교에서는 어떻게, 기업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고언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아까 공통 질문을 하셨던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학생들이 높은 성적을 받고도 이제 그걸 설명해 달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아까 저희들이 얘기했던 어떤 지금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학력에 대해서 막 집착을 했었죠. 본인들은 베이비 부모 세대들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들 X세대들까지 대학을 보내야 되고 대학을 보내야 되는 이유가 이 많은 수단 인청들 중에서 내가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너라도 조금 똘똘해져라 라는 의미에서 학력 자산을 붙여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죠. 그 결과가 이제 경쟁 그러면서 어느 수준까지 가서 어느 정도 삶을 유지를 했는데 그 다음 세대들 X세대의 소위 그 자식벌 되는 MZ 세대들의 경우에는 그래 보니 이 정도까지는 왔는데 그 별거 없더라.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시간 동안 네가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부심이나 자존감을 되게 강조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본인들이 가정 내에서 받고 있는 자부에 대한 그 위치값과 사회적으로 받는 게 달라진다는 걸 느낄 때 굉장히 갭을 느끼죠. 그러면서 그때 나는 이렇게 평가받아야 되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되는가?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 또 평가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높게 평가되든 낮게 평가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동반되지 않으면 좋은 학점을 줘도 결코 그 선생님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지 못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처럼 본인 성장이나 그 다음에 대한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했다면 왜 잘했는지를 알려주시면 더 잘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ICPBL을 학교에서 계속 하고 있어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줄 때도 개별 피드백과 집단 피드백을 나눠서 합니다. 그리고 개별 피드백도 학생에 따라서는 대면을 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이렇게 문서로 하기도 합니다. 이게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실수하면은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애를 보지 못해.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데 그거 역시 학기를 진행하는 동안에 학생이 어떤 친구인지 뭘 편애하는지를 보고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소요되는 시간은 굉장히 많게 되겠죠. 그러나 끝나고 나서의 만족도는 확 달라지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결국 소통 방식을 예전처럼 획일화되게 갈 수는 없을 것이고, 또 평가에 대한 것이 우리는 평가를 결과로 보고자 하는데 저들은 평가의 내용과 과정을 통해서 보고자 한다는 면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진일보한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그동안 사실 우리가 A, B, C, D 주는 그 학점 체계도 19세기 말에 영국에서,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 그랬답니다. 수강생 수에 맞춰서 월급을 줬대요. 그러니까 내 수업을 몇백 명이 듣느냐에 따라 가져가는 돈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 문제는 뭡니까? 평가죠. 그 평가를 좀 더 손쉽게 하기 위해서 A, B, C, D 등급을 나눴던 거죠. 근데 이걸 지금 100년 넘게 지금 이걸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아이비리그
그 아이비리그를 주로 보내는 50개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이 합의를 했어요. 고등학교에서는 ABCD 평가 안 하겠다. 그 대신 역량 평가로 바꾸겠다. 굉장히 어렵죠. 만약 우리 그랬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그죠? 그 무슨 근거로 역량을 평가하냐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바뀌냐면 어쨌든 여기가 제일 우수한 고등학교 애들이 ABCD 등급으로 평가를 안 하면 아이비리그에서 입학 성적을 받는 것 자체를 또 다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 체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아마 앞으로 더 가속화될 여지가 좀 있다. 반면에 이제 좀 우울한 거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평가의 잣대가 되는 것들을 기계적인 공정성을 들이대면서 실제로 수시에서 저희가 평가를 할 때도 학생부에서 반영될 수 있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만 반영될 게 거의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평가할 걸 주지 않고 평가하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다라는 면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까먹었습니다. 제가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네? 그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했던 거예요. 아니 그게 공통 질문이었던 것 같고 아까 두 번째 질문 제가 답변 드릴 게 있었는데 두 번째 그 질문이었어요. 네, 네. 첫 번째는 공통 질문이었어요. 아닌데 제가 그 답변 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요. 그 생각나면 이따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이제 네. 한 말씀에 그 지금 MZ 세대를 우리가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표현을 쓰고 그 말 자체도 나는 안 쓰는데 넌 쓴다. 너 잘 써서 좋겠다. 그렇지 너희는 오프라인이 약하지 우리는 오프라인 강해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건 그거보다는 이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하나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의 나는 가상의 나 보여주기의 나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보여주는 것 자체에서 내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게 보여지는 나로서가 아니라 즐거움을 느끼는 나로서 만족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은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절대적인 시간이 이게 많다 그래서 비정상적이냐 그렇지 않다. 이들에게 있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구분되지 않는 영역이다라는 걸 인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학생들이랑 스킨십이 많아서 이렇게 같이 우리 셀피 찍자고 이렇게 올리면 아이들이 막 이상한 표정 짓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게 얼마나 어색했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같이 짓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이상한 표정 하나 해가지고 소통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걸 그 친구가 선생님 저거 이거 인스타 갑니다 그러면 환영 선생님 택 걸어줘 꼭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올리는 순간 이 친구는 오프라인의 나와 온라인의 나를 일치시키면서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근데 우리는 예전의 기성세대들 저희들만 해도 오프라인의 게 나고 온라인의 너는 보여주는 너 혹은 조금 놀이터로서의 너구나라고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저희 아이들 저도 이제 MZ 세대 딸이 둘이 있는데 얘네들 하는 거를 보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별도의 내가 아니라는 거죠.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는 거라고 조금 우리가 조금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요걸 드리고 싶었습니다. 말씀.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개인화를 참 잘하고 또 그 개인화를 통해서 세상하고의 연결하는 지점도 굉장히 잘 찾고 있다. 이게 MZ의 큰 특성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그 최영준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발표하신 것 중에서 가장 그 가슴에 와닿던 게 결국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미스매치에 대한 문제, 그게 결과적으로는 소득의 불균형, 또 가난의 어떤 그 청년이 가난해진 문제하고의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셨고요. 그래서 실제 학교 일선에서도 학교하고의 전공 미스매치가 있고 전공하고의 미스매치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과 기술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문제가 과연 청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건지 또는 우리 경제 시스템 또는 국가 시스템의 문제인지 결국 청년들이 가난한 문제를 청년이 해결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심도 있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일단 제가 경제 성장률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참 그게
1980년도에 이제 전두환 그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난 뒤로 계속 이제 경제 안정화 시기가 되면서 고성장 시기 3저 해가지고 고성장 시기로 가면서 거의 성장률이 한 10%를 이렇게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MF 위기 반토막, 글로벌 금융 위기 반토막, 그리고 이제 코비드 또 어떻게 될지 전개될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는 경제 외적인 변수가 이제 성장률을 이렇게 내려가면서 자연적으로 이제 선진국으로 어떤 수렴한다는 그런 얘기라고 이제 들릴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저희 MZ 세대, 지금 청년 세대가 그 어떻게 이제 그 피할 수 없게 겪게 된 거는 IMF 위기하고 이제 그 글로벌 금융 위기죠. 그래서 그 피할 수 없는 위기 때문에 이제 성장률이 반토막 나면서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거. 그거는 이제 청년들이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베이비붐 세대의 그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베이비붐 세대가 가지고 있는 자산 독점의 어떤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나오는 이제 고학력화, 그리고 고스펙 지향, 그리고 이제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므로 인해 가지고 그런 일어나는 경쟁 심화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현상, 그리고 이제 집값 자산 어떤 부의 축적에 따른 이제 집값 향상 때문에 다른 청년들의 이제 그 살집이 좀 부족한 현상,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 좀 해결하기 힘든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장기적으로 그 청년에게 어떤 저 포커스를 맞춘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세대라는 게, 제너레이션이라는 게 각각 다른 행태를 보입니다. 그 베이비붐 이전 세대, 베이비붐 세대, X 세대, 그다음에 이제 밀레니얼 세대, Z 세대 이렇게 나오는데, 제너레이션마다 이제 각각 그 시대에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서 비슷한 시기를 겪으면 비슷한 사회적 역사적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공유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형태를 보입니다. 특히 소비 행태 같은 경우는 비슷한 형태를 보이는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나오면은 분명히 어떤 세대는 손해를 분명히 보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청년들이 직접 나서 가지고, 만약에 이제 청년분들께서 이제 정책의 주역으로 가셔가지고 내가 이 부분을 개혁하겠다, 그런 이제 포부를 가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좋은 정책 대안을 만드시고 팔리시를 이제 팔리시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이제 그쪽으로 이제 좋은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정책 대안을 만드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책 대안을 만드실 때 하나 유의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인 정책은 좀 힘들다. 제너레이션마다 각자 행태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 정책을 만들 때 지금 이제 정책 담당자들도 그렇고 청년 세대에 맞는 청년 세대를 잘 이해해가지고 청년에게 손해가 가지 않게끔, 최소나마 손해가 가지 않게끔 하는 그런 이제 차별적인 어떤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청년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 일자리의 문제, 또 주거의 문제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제가 20년 주기로 불황이 오고 있고, 아니 10년을 주기로 불황이 오고 있고, 거기에 연동된 우리는 20년 주기로 불황이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의 청년의 가난은 앞으로 20년 후에도 또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물림을 아까 주셨거든요. 그 문제가 결국 청년들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외생 변주인 경제 변수에 의해서 그 가난이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측면이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 청년의 목소리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간당간당 그 MZ이신 우리 유재은 그 위원님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전에 한 가지를 더 그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그 청년 아까 자문단 이렇게 홍보를 좀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입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보니까 대학에서 기업에서 1년 이상은 뭐 재직을 했거나 학력이 있거나 한 사람이 대상이고, 그다음에 정책 개선을 하는 청년이거나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한 청년은
1년 이상의 자격 요건이 없어요. 왜 청년하고 대학생하고 기업인만 1년이라는 자격 요건을 주신 겁니까? 최소한의 사실 기준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전에는 청년이라는 규정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소위 빡셌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도 청년이지만 뭐 흔히 말해서 박사가 없다. 아니면은 뭐 기업체 경력이 없다. 장기 근속을 해야 청년들도 그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기성세대하고 견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청년들은 독자적인 자기만의 그런 색깔을 인정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정책을 자문단을 했었을 때 각자의 역할을 소임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이고요. 소속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제 활동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추후에는 조금씩 영역을 넓히면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그런 부분들은 대한민국 청년이면 누구든지 다 활동할 수 있겠다라는 거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문제를 이어서 가보죠. 우리 청년들이 가난해졌던 문제가 어떤 외생 변수나 경제 환경에 의해서 앞으로 20년 동안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너무 암묵하거나 아니면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대안이 분명 마련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대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포지티브한 나라에서는 그 정책과 법률로서 이렇게 그 담보가 돼야 될 텐데요. 청년의 입장에서 그런 청년들의 가난해지지 않는 방안, 정부 대책 이거를 어떻게 의견을 수렴해서 입안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이 어떤 걸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사실 정책 입안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구체적인 대안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미 사실 청년들이 굉장히 모르시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게 정책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청년 정책이 굉장히 많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도 많이 있고요. 또 정책을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 우리가 다 수혜를 받아야 하냐 이것도 또 다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정책을 또 받았을 때 또 내가 어떤 정책을 활용할 수 있냐 이것도 사실 개인의 능력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 청년의 그런 대상 어떻게 말을 해야 좀 쉬울까요? 청년의 입장에서는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될까요? 정책이라는 것이 목소리를 낸다기보다 일단은 참여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소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성세대와의 소통도 중요하고 다른 외 집단과의 소통도 중요하겠지만 청년 내부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이런 욕구가 어떻게 정책 입안자에게 반영이 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소통의 창구가 있다면 조금 더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청년들의 개개인의 그런 욕구와 그런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조금 더 마련하기 쉬울 것 같고요. 지금 사실 뭐 제가 자꾸 홍보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국무조정실도 그렇고 또 각 부처도 그렇고 또 뭐 서울시나 각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청년 정책 네트워크 활동이나 또 정책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내가 어떤 위치에서 내가 어떤 소속 집단에서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정책 입안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주신다면 여기에 대한 뭐 나라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 덜 수 있는 그런 주체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1,024만 5,047명이라는 청년의 숫자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보여진 숫자는 우리나라 21대 국회에서 82%가 5060의 세대 연령대가 분포돼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어떤 주권자로서 입법권자로서 진출하는 것이 유의미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청년들이 대의기구 안에 더 많이 포진되고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유재훈 그 의원님이 국회에 들어가시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아마 오늘 토론이 그 2시부터 시작을 해서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토론이
우리나라 청년 세대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고 그들의 어떤 문제를 우리 사회의 공론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포럼의 장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해 보고 싶고요. 오늘 발제와 토론에 참가해 주신 패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회 청년 플러스 포럼 프로그램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